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국악학원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강사 송희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테마가 뭐 특정 수업을 홍보하거나 뭐 내가 어떤 수업을 할 거다 혹은 특정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랑 2학년 때 우리가 국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오해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고 여름방학에 어떤 계획을 세울 거냐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뭐 요거는 제 소개인데 간단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고3 수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친구들 성적표예요. 물론 다 넣지는 못했지만 이제 작년 친구들 성적표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후기를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후기를 두 개 넣었는데 사실 뭐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의 후기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성적이 올랐던 친구들의 후기가 좋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는 이제 저랑 중3 후반부부터 고3 끝까지 3년을 쭉 가가지고 1등급 받아서 이번에 이제 고대 입학한 친구 후기였고 두 번째 같은 친구는 사실 좀 속을 많이 썩였던 친구입니다. 이제 계속 분명 애가 국어적인 머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노력을 너무 애매하게 해가지고 성적이 계속 3등급, 4등급 나와서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고 하더니 2등급이 나와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은 케이스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하려는 얘기는 이제 목차가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나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 것이냐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어떤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학년으로 나눠 놓기는 했어요. 국어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라던가 질문에 대해서 학년별로 나눠 놓긴 했지만 사실 1학년도 2학년 질문을 할 수 있고 2학년 친구들도 1학년에 나오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년의 구분은 너무 두지 마시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써놓은 거에 조금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1학년 학부모님들이나 1학년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렸을 때 국어 잘했는데 중학교 때는 국어 성취도 항상 얼마 나왔는데 중학교 때는 국어 전교 몇 등 했는데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어떤 비유냐면은 중학교 국어를 잘하니까 고등학교 국어도 잘할 것이다는 마치 스피드 스케이팅을 잘하니까 당연히 피겨 스케이팅도 잘해야 된다 이런 위주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어라는 틀만 똑같지 안에서 요구하는 방향도 태도도 다른데 그거를 무시하고 같은 국어라고 잘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여서 저는 첫 번째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 국어 성적과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성적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머님들께서 이미 나 애는 중학교 때 국어 잘했는데 얘 중학교 때 국어 나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애도 어떻게 되냐면 마인드가 자기가 국어를 못 봤어도 나는 원래 중학교 때 국어 잘했으니까 못하는 애가 아닌데 학교 내신이랑 안 맞나 봐 이번 모의고사에서 실수가 좀 많았나 봐 해서 본인이 그 등급인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이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애가 3등급을 받아오고 4등급을 받아오고 5등급을 받아오면은 아 지금 내 애가 국어가 4등급짜리구나 지금 5등급 수준에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먼저다. 그래서 너무 중학교 때 성적이나 중학교 때의 기억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아이가 받은 성적을 무난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그게 이제 아이가 성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의 하나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 게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렸을 때 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얘가 어휘력이 조금 약해서 독해력이 조금 약한데 책을 조금 읽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어휘력이 한 50점짜리 아이랑 어휘력이 100점짜리 아이랑 이제 똑같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미 중반이 됐고 저희가 수능까지 남은 게 이제 2년 반이고 내신을 매달 치러내야 되는 상황에서 책을 읽어가지고 어휘력이나 독해력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좀 너무 불안하다,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책을 읽기보다는 저희 EBS의 수능 특강이라고 그 수능을 위해서 연계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 중에 너무 어려운 건 말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좀 훑어보시고 쉬운 지문을 읽게 하는 게 낫지 책을 통해서 어휘력이나 독해력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너무 좀 늦은 것 같다. 그래서 어휘력이나 독해력에 대한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가 이제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럼 어휘는 아예 공부를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어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1학년 수업을 할 때는 그 수업 커리 안에 어휘 테스트를 본다던가 아니면 매주 특정 시조를 외우게 한다던가 해서 커버를 하려고 노력은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외적으로 집에서 뭐 어휘를 더 외우려고 한다던가 독해력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던가 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본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아이들이 공부 습관 자체가 자기주도의 능력이 조금 많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학원 선생님들도 좀 애를 이렇게 붙잡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그다음에 매일매일 해야 할 거를 챙겨주고 어머님들께서도 챙겨주시는데 고등학교에 오면 학원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났는데 아이가 좀 스스로 해야 되는 영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때 물론 좋아요. 매일매일 국어를 풀면은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30분씩 푸는 것보다 3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저희가 국어 모의고사가 80분짜리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면 이 80분의 모의고사라는 거는 그냥 맞추는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80분 동안 글을 읽어내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훈련의 하나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80분 동안 하는 게 힘드니까 혹은 뭐 30분씩 쪼개서라도 매일 하면 본인이 공부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쪼개서 짧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뭐 매삼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하루에 3개의 비문학을 푼다, 하루에 3개의 문학 지문을 푼다 이런 거 책들이 있는데 사실 세 지문 풀면 아이들 딱 한 30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공부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주는 거에 불과하지 그게 정말 성적으로 직결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30분씩 하느니 차라리 일주일에 2번, 3번만 해도 되니까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끊기지 않고 공부하는 연습.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그냥 무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실 아이들이 수능 국어 기준으로 해서는 중간 기말 사이에 한 3주, 그다음에 이제 여름 방학 때 한 4, 5주 해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절대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의 전 영역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조금 건들고 뭐 조금 건들고 뭐 조금 건들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상담을 하면서 정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번 3주 목표는 다른 거는 다 힘드니까 문학에서 현대시만 좀 제대로 해보자. 혹은 우리 이번에 문학에서 보기 문제만 조금 제대로 우리가 가보자. 혹은 독서에서 우리가 보기에서 이렇게 살이 나오는 문제들만 한번 이번에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점수나 등급이 되기보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문제 유형 혹은 어떤 영역에서 이런 점을 보완하는 거를 목표로 삼는다가 두 번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수나 등급이 목표가 되었을 때 이게 달성이 되면 너무 좋지만 사실 달성을 할 수 있는 친구보다 달성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공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년을 끌고 가야 되는데 본인이 목표는 있는데 이 목표치를 계속 달성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숫자로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 동안, 이번 3주 동안은 문학에서는 요거, 독서에서는 요것만큼은 해보자라고 좀 목표를 세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정말 너무 안 좋은 습관인데 채점할 때 답 체크하는 아이들이 10명에 7명, 8명이 됩니다. 절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2번 답을 했다가 딱 채점했더니 답이 4번이에요. 그럼 뭐라 생각하냐면 맞아 4번이었는데 내가 잘못 봤네. 2번 아니네 해서 분명 본인이 어떤 사고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수였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습관,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을 공부하는 습관,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채점할 때 답을 체크하지 않는 것, 이게 고등 국어에서 기본이 되어야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좀 어머님들이 아이한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답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고3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3 애들도 오답으로 저한테 많이 혼이 납니다. 근데 이 오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오답을 한다는 거는 답을 2번 했어요. 틀렸어. 그러면은 보통 그 다음에 답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선지 5개가 다 헷갈리진 않고 보통 1번, 3번, 5번 지우고 2, 4번 중에 고민하다가 2번 했는데 틀렸대. 그럼 답이 4번이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럼 4번이네. 아까 그 생각이 맞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보통.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지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다음 시험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답을 할 때 제가 이제 무조건 3개를 잡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답이 오답인 이유. 그러니까 내가 2번을 골랐는데 그 2번이 왜 틀렸다. 이 선지에서 무슨 말이 틀렸다를 찾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오답을 고쳐서 고른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러면 내가 그 정답을 못 고른 이유를 꼭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단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 틀렸구나. 혹은 내가 지문의 이 시어를 나는 되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받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부정적인 느낌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오답을 골랐던 이유를 꼭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답이 오답인 이유랑 오답을 고르게 된 이유는 달라요. 예를 들면 선지가 있다고 했을 때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오답인 이유는 서리적 표현은 있지만 화자의 부정적 정서는 없기 때문이다. 이게 오답인 이유가 되는 거고, 내가 오답을 고른 이유는 나는 화자가 긍정적인 정서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정서니까 틀린 거네. 그럼 나는 긍부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모자란 거네. 이렇게 가는 게 오답을 고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긍부정을 파악하는 게 조금 힘드니까 시를 읽을 때 긍부정 파악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인 이유, 오답인 이유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에서 까지는 이제 오답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오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습관, 그 다음에 오답을 할 때 쓰는 이 3가지는 어머님들이 조금 지도를 해주시거나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거는 고2라고 제가 해놨지만 고1과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1이든 고2든 이제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대치동이 두드러지는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분당에서도 수업해보고 목동에서도 수업해보고 대치동에서도 수업을 해보는데, 물론 대치동은 정말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두드러지는 그 성향 중에 하나가 취사 선택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선생님 수업은 이건 조금 괜찮고 저 선생님 수업은 이게 조금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조금 듣다가 여기 가서도 조금 듣고 저기 가서도 조금 듣고. 근데 이게 어디에서는 효율적이냐면 인강에서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인강은 어차피 패스를 끊어놓고 내가 문학 잘 맞는 선생님, 독서 잘 맞는 선생님 들어도 상관없죠. 근데 사실 오프라인 수업은 그렇게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어라고 하는 게 사실 독서의 결이랑 문학의 결이 아예 다르게 가는 선생님들은 없으십니다. 보통 뭐 독서를 정통적인 독해를 중요시 하시는 선생님들이면 문학도 정통적인 독해를 중요시 하시고, 뭔가 독서에서도 구조적인 독해를 중요시하는 선생님들이시면은 문학도 구조적인 독해를 보통 중요시 하십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선생님만큼의 사고 과정을 체화하지도 않고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것만 쇼핑하듯이 골라 담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고르거나 선생님을 고를 때 성적이 안 나와도 3개월은, 혹은 성적이 안 나와도 최소 2시즌, 예를 들면은 중간 기말 사이에 한 번 다녔고 여름방학에 한 번 다녀서 최소 2시즌은 다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갈 수 있는 학원을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이 이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갔을 때 나 저 선생님 말대로 하면은 성적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 라고 아이가 생각을 하는 선생님이랑 이제 가주셔야 되고,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 찾아가도 애 마인드가 이건 좀 괜찮네, 이거는 조금 가져가 보지, 이건 좀 별로니까 그냥 안 들을래 라는 마인드로 앉아있는 친구들은 절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는 고3 가서 인강취사 선택해도 되니까 오프라인 학원을 다닐 때는 아이가 그 선생님의 사고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원을 선택해 주시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에서 또 많이 듣는 게, 자기 주관이 강한 아이라서 혹은 이과형 성향이 강한 아이라서 문학을 너무 못한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어머님들께서.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다 읽어드릴 시간이 없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어머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희가 옛날도 아니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오답률 탑 10에 들어간 문제 개수입니다.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10문제에서 7에서 8문제가 다 독서에서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문학이 나왔죠. 이 말은 독서 난이도는 내려가고 문학 난이도는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작년에 약간 정부 이슈가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앞으로 2, 3년 가는 이 기조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뭐 이과형이라 문학을 못한다, 주관이 강해서 문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골머리를 앓는데, 일단 이 주관이 강해서 문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런 친구들 정말 제가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또 아까처럼 2번을 답을 했는데 틀렸어요. 답이 4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2번이 틀렸으니까 나는 왜 4번인지 고민을 해야겠다가 돼야 되는데, 애들 마인드 2번? 아닌데? 맞는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 들고 오죠. 선생님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이거 맞잖아요. 왜 아니에요? 하고 본인의 이거를 못 굽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문제랑 싸우지 마라. 출제자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왜 맨날 문제랑 싸우냐. 문제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번인 걸 알려주는 거 아무 의미 없고, 본인이 틀렸을 때 그냥 틀렸으니까 내 생각은 틀린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로 마인드가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국어라고 하는 게 이게 4번이 답이다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사실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맨날 장난 반으로 얘기하는 게 나 너희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다. 내 말대로 너희가 사고하고 행동할 때까지 나는 너희를 가스라이팅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야 라는 어떤 사고 과정의 교정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관이 강한 아이들은 능력치의 여부를 떠나서 정답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과형 성향이 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과형 성향이 짙어서 문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친구들 특이 뭐냐면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만 안 나오니까 나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 안 나오니까 나는 이과형이라서 국어를 못하나 봐. 근데 또 나는 이과형이어가지고 과학 지문 나오면 과학 지문은 잘 풀리니까 비문학은 괜찮아? 그럼 나는 문학을 못하나 봐. 그래서 사실 그게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 워낙 이과가 이제 대세인 상황이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가 이과형이라 가지고 좀 문학처럼 애매한 걸 힘들어하나 봐요. 근데 그냥 그 공부 안 한 건데 근데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그냥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좀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 되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시를 읽어주고 소설을 읽어주고 여기서 얘 정서가 뭐 같아? 혹은 여기서 이렇게 정서가 되니까 선제 이렇게 나오는 말을 어떻게 판단할 거야? 했을 때 아닌데요? 저는 그 정서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저는 T라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뭐 이러는 친구들. 그래서 그러는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이제 원칙과 패턴으로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시간 제한이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문학을 풀 때 어머님들은 문학이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도 문학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풀기가 힘들어요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인 게 수능에서 지금까지 국어 과목에서 단 한 번도 오답 시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관적인 문학으로 냈지만 우리는 100% 객관적인 문학을 냈기 때문에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주관적인 문학으로 객관화 시켰을 때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무슨 색인지 골라라고 하는 거랑 흑이랑 백 중에 무슨 색인지 골라라고 했을 때 언제 당연히 오답 시비가 안 갈리겠어요? 당연히 흑백일 때가 안 갈립니다. 왜냐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하면은 답이 파란색이에요. 그럼 이제 남색 고른 애들이 따지러 오겠죠. 남색도 파란색이랑 비슷한데요? 같은 계열인데요? 이러고 오겠죠. 그래서 7개, 8개로 이렇게 판단 기준이 여러 개 되는 게 아니라 O 아니면 X, 이거 아니면 저거 해서 VS 구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처음 문학 가르칠 때 모든 문학은 VS 구도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나온 지 출제된 지 아마 한 3년 정도 됐나? 이렇게 되는 건데 보기에 이제 한거 18곡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보기를 읽었을 때 그냥 권어문은 한거 18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성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면 내가 항상 제가 하는 게 이 보기 읽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애들마다 지향하는 삶 뭐 이런 거를 잡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VS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변화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변화 전과 변화 후로 VS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보기를 볼 때 모든 선지를 볼 때 그 선지를 VS로 바꾸고 보기도 VS로 바꿔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으로 갔을 때도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다른이죠. 근데 보기에서 변화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는 변화 후고 하나는 변화 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감상하는 영역이 아니라 O 아니면 X 이런 VS 구도로 만들어서 최대한 좀 깔끔하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과형이라 안 된다라는 게 핑계기는 하지만 그런 변명이 계속 나오는 친구들은 조금 감상보다는 독해보다는 원칙과 패턴으로 접근하는 수업을 찾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어보다 다른 게 급하다. 이제 수학이 너무 급하고 과학이 너무 급하고 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어 과목이 어머님들 생각보다 아이들에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어머님들도 이제 말씀으로는 국어 너무 중요하죠 하는데 사실 어머님들 수학 4등급이고 국어 4등급인데 하나 보낼 수 있으면 수학 보내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수학이나 과학에 비해 국어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게 실제로 조사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그러니까 그 현역이죠. 현역 친구들의 표준 점수가 96.7 졸업생 기준으로는 105.8 하면은 10점이 채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표준 점수가 96.3, 졸업생 같은 경우가 평균이 109.6 하면은 10점 이상이 차이가 나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년 더 하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과목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능 국어를 3학년 돼서 시작한다, 2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다 해서는 절대 우리가 N수생이나 재수생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내신 기말 사이에도 항상 수능 국어는 해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는 1, 2학년 구분 없이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고3 수업을 하다 보면 아마 아직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고2 학부모님들이나 고3 이제 자녀를 두셨으면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국어를 계속 감으로 푸는 것 같다, 뭔가 확신이 없고 문제를 풀었을 때 계속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들. 그런 말을 듣고 그럼 너가 찍지 않을 때까지, 확신을 가질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수능 만점, 국어 만점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문제에 확신을 가지고 답을 골라온 사람, 제가 볼 때는 진짜 10%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대성에 스타 강사 코리아라고 이 강사들만의 슈퍼스타 K 같은 게 있는데, 작년에 그걸로 제가 국어과 결선까지 진출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게 1차 시험이 이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는 모의고사의 조금 높은 난이도를. 근데 저도 그거 풀었을 때 이 45문제를 다 맞겠다라는 확신이 명확히 들진 않았어요. 애지간하면 맞겠지지 무조건 다 맞는다라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영역인데 아이들이 이 감을 되게 불안해하는데,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감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내가 감으로 선택하는 것도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감을 확신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많은 오답이 쌓이면서 내가 직관적으로 고르는 답이 정답일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거지, 이 감을 확신으로 바꾼다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감으로 찍는 것 같다, 너무 확신이 없다라고 불안해하더라도 국어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조금 안심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휘의 중요성. 제가 아까 어휘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휘력 안 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는 어휘의 중요성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어에서 중요한 어휘는 지문에 나오는 어휘가 아니라 문제에 나오는 어휘가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아마 아이들 풀어보는 거 보셨겠지만 영어 지문에 나오는 거 아이들 모든 단어 다 알아서 푸는 거 아니거든요. 지문에 나오는 단어 몰라도 앞뒤 문맥을 추론해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많이 알수록 유리하고 필수적인 거는 있겠지만 지문에 나오는 단어 조금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다만 보기나 문제나 선지에 나오는 단어를 모르는 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어휘의 중요성은 밖에서 시중에서 어휘집 사서 지문에 나오는 어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어휘들을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2022학년도 9월 평가원에 있었던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사실 이 보기도 제가 분석을 하면은 진짜 이것만 한 20분 분석을 할 수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단어 뭐야 하면 여기 재해석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 이런 단어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콩쥐팥쥐전을 재해석해 볼게요 하면 이게 두 번 해석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뭐냐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뜻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일반적인 관점을 뒤집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평소에 편리함이라고 하는 거 보통 긍정적인 가치로 생각하죠. 근데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해 재해석입니다. 편리함을 부정으로 바라보는 거죠. 또 보시면 축적된 인생 경험, 저희는 인생 경험이 축적되면 긍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결핍을 발견한다, 긍정을 부정으로 바꾼다, 재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에서 쓰는 용어 하나하나가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재해석을 보자마자 기존의 어떤 인식을 바꿨다라는 뜻이구나, 그럼 어디를 바꿨는지 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선지에 이번에 이 영속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학년도에 나왔었던 관동별곡에 딸려왔던 케이스인데, 이제 영속성이 뭔지
뭔지는 애들이 대충 알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속성. 그러니까 변화 없는 속성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너가 딱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영속적인지 영속적이지 않은지 어떻게 할 거야가 중요한 겁니다. 지문에 나오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고3까지 가면 애지가 나면 공부 좀만 했으면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영속성을 대략적으로 의미만 알고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건데 어머님들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어머님들이 저를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저보고 선생님 3년 전이랑 하나도 변한 게 없으시네요.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영속성이라는 말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건데 비교 대상이 없이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럼 영속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조건 영속성이란 단어는 변화한 무언가와 비교가 됐을 때만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속성을 그냥 영원하게 지속되는 속성이야가 아니라 영속성이 되려면 비교 가능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어휘의 중요성은 지문 내에 나오는 중요성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 선지들에 나오는 말 중에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이 없는 케이스들, 선지나 보기에서 나왔는데 본인이 쉽게 지나치는 단어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영역이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다 애지가 나면 저도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어휘들 이렇게 해주는데 사람마다 어떤 친구는 이 영속성의 판단 기준이 명확한데 어떤 친구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고3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조그만한 노트를 고3 시작할 때 사서 오답 노트 사실 국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 필요 없고 너가 틀린 문제에서 명확히 아는 게 아니었다고 느끼는 단어들만 써와라. 그러니까 지문이 아니라 문제. 그리고 그 단어들의 판단 기준만 쭈루룩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어휘 공부가 조금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저희가 고1이랑 고2 때 어떻게 여름방학을 보낼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1학년이랑 2학년이 조금 다른데 이번 여름방학에 1학년은 문법이 들어가 줘야죠. 1, 2학기 모두 다 문법이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제 아이들 시험 범위를 알아보셔야 되는 게 1학기 때 한글 맞춤법이나 문법 요소가 들어간 학교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달라서.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간 게 있으면은 이 셋 중에 안 들어간 거 두 가지는 무조건 2학기 때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그다음에 중세국어 이 셋 중에 두 개는 반드시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최소 두 개는 이제 여름방학에 조금 선행을 하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선행을 했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 더 하면 좋은 게 이 품사 단어 형성 형태소라고 하는 요 영역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그 저희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물로 그 추가로 나가지 않는 이상 1학년 때 범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1학기 때도 고전시가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2학기 때 고전시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전시가 학습은 조금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들 물론 겨울방학에 선행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이들 그 뇌를 3개월마다 갈아 끼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방학 지난 지 또 3, 4개월 지났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당연히 필수 개념어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얘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그 3학년은 더 모의고사를 많이 보지만 1학년, 2학년 때는 모의고사가 1년에 딱 4번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1월. 근데 문제는 서울 친구들은 3월이 서울 거고 6월이 경기도 거고 뭐 9월이 부산 이런 식인데 그 서울 친구들은 3월과 9월 두 번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신은 계속하고 이 모의고사를 안 보다 보니까 모의고사 훈련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름방학 때 반드시 시간 맞춰서 모의고사 푸는 훈련들.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신 범위 없었기 때문에 독서 지문을 계속 풀면서 아 내가 경제를 못하는구나 혹은 내가 어떤 법 지문을 못하는구나 내가 과학을 못하는구나 해서 취약 파트를 빨리 확인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 전범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전범위 해놓는 게 좋고 이제 기출 돌려야죠. 문학 독서 나눌 필요 없고 기출 돌리셔야 되는데 이거 기출 돌릴 때 어차피 완벽하게 못 돌립니다. 2학년이 완벽하게 기출 분석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완벽하게 기출을 돌린다는 느낌보다 나는 기출을 이런 방향으로 할 거야. 특히나 이거는 인간 강사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3학년 인간 강사 선생님들을 여러 번 들어보고 나 이 선생님이랑 조금 결이 맞다 하는 선생님을 골라서 그 분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기출 분석을 하겠다라고 어떤 틀만 잡아놓은 것만으로도 여름방학은 충분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 배경 지식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써드린 것 중에 최소 2개 이상
경제랑 뭐 논리학 혹은 경제랑 과학기술 정도는 빈출되는 배경 지식. 그 다음에 평가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비문학으로 낸 거는 아이들이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빈출되었던 것들 혹은 평가원이 제시해줬던 개념들까지는 좀 미리 알아두면 좋다까지가 이제 2학년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시간 제한이 조금 넘어가지고 조금 말이 빠른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만 10분 안에 끝내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당연히 뭐 수업을 잘하는 거, 교재가 좋은 거, 뭐 능력치가 좋은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라포, 두 번째가 체계, 세 번째가 일관성입니다. 이 라포는 중요한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가르침이 아니라 설득의 과정인 만큼 아이가 저를 믿지 않아주면 이거 저희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아이가 저를 따라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라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관성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문학을 VS로 가르쳤잖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저한테 확신이 없으면 아이가 어떤 지문을 가져와서 물어봤을 때 이거는 근데 VS가 안 돼. 이거는 다르게 해보자. 이 순간 아이들의 신뢰는 깨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도구들을 세워두고 이 도구를 일관성 있게 모든 지문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고3 수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사실 학원에서는 고1, 2에 조금 더 중점을 더 주시길 바랬어요. 고1, 2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근데 저는 고3 수업을 안 놓는 이유가 이게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고3 수업을 1년만 빼먹어도 고3 커리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고 1, 2 커리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국어는 무조건 연속성이 있는 과목이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년의 커리를 완벽하게 짜놓는 거, 그다음에 이제 3년의 교재를 미리 다 완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년의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고르실 때도 1년이나 2년, 3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딱 그 여름 방학만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그런 강의보다는 1년, 2년씩 준비가 되어 있는 강의를 고르시는 게 아이한테 연속성상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고1이랑 고2 커리큘럼인데 저희가 시즌 2까지는 진행이 된 거고, 요거는 나중에 아마 학원 영상으로도 제가 자세히 커리큘럼 소개가 올라갈 거라서 딱히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스템만 말씀드리고 갈 건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주간지, 실전 모의고사, 클리닉. 근데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랑 좀 모순이긴 한데, 제가 맨 처음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주일에 2, 3일만 하더라도 1시간 반 이상을 해라 라고 했는데, 요 매일 다다르다는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조금 이게 그 모순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대신 매일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문학, 독서, 문법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뒷부분에 제가 답안지도 넣어놨지만 손필기 분석지라고 해서 제가 번호까지 붙여놨어요. 1번 이거 봐야 되고, 2번 이거 보고 이 생각, 3번 이거 보고 이 생각이다 해서 제가 손필기 분석지를 달아놔서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최대한 사고 과정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연구실을 따로 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주말 오전에 봅니다. 이게 아침에 본다라는 게 사실 부담이 크죠. 애들 아직 그 머리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국어를 봐야 된다는 부담이 커서 저는 아침에 모의고사를 보는 훈련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1년 내내, 고3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보고 있고, 고1, 2는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주말 오전에 실제 고사장 분위기에 의해서 OMR까지 기록하는 연습,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손필기 분석지로 나가는 거, 아이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성적표 발송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저 주간지와 저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내용에 대한 테스트까지 1대1로 클리닉을 진행하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잘 맞았어, 잘 이해했네, 이게 목표가 아니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너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된다니까 해서 그 아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클리닉 진행이 너무 바빠서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랑 수업하지 말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수업을 이렇게 깔 건데, 고1, 고2 정규 시즌 3랑 문법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서, 사실 3시간으로 하면 조금 촉박해서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일단 4시간으로 설정을 하기는 했고요. 이 최상위 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대부분 고1 어머님들이라고 들었는데 고1은 최상위 반이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은 의미가 있는데 국어는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차이가 국어적인 감이 얼마나 좋고 어휘력이 얼마나 좋으냐의 차이지 어떤 국어적인 능력의 차이가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가 의미가 없는데, 고2쯤 가면은 이 최상위 아이들과 조금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져서 사실 이걸 조금 분리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최상위 반을 따로 여는데, 최상위 반은 이제 입반 조건이 모의고사 1등급 인증하는 거, 혹은
입반 테스트의 기준 점수를 통과하는 거고요. 교재가 제가 지금 진행하는 고3 교재를 압축시켜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3이 예를 들면 8개월 동안 하는 교재를 한 2개월치로 압축시켜서 필요한 지문들만 꼽아서 조금 난이도 높은 것만 꼽아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나가는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가 될 거라서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오늘 목표는 저를 소개하는 것보다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국어를 얘기하실 때 조금 피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말이 빨랐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